기원전 5세기 로마는 본격적인 역사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타르퀴니우스 왕가를 내쫓고 에트루리아 세력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로마는 공화정이라는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들어냈죠. 에트루리아 세력이 물러나면서 권력의 공백이 생긴 로마는 안팎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변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나고 쫓겨난 타르퀴니우스 왕가는 왕좌를 되찾기 위해 공격해왔죠. 계속되는 팽창과 대외전쟁 와중에 로마는 먼저 내부적인 격동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이민 행렬이 줄을 이었고 귀족 대가문들은 안정적인 통치를 할 역량이 아직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신분에 상관없이 평민들 중에서도 많은 부와 신망이 있는 계층을 끌어들여 정치를 안정시켰죠. 이 혼돈의 시기에는 평민들 중에서도 집정관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상황이 안정되자 귀족들은 돌변했습니다. 평민이 집정관 등의 고위 관직에 오르는 것을 막고 귀족과 평민이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등 오히려 더 폐쇄적으로 나가기 시작했죠. 프랑스 혁명에서 부르주아들이 불만을 품었듯 이 시대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기 공화정 체제를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지분이 있었던 금수저 평민들은 아니 나으리 이건 좀 아니죠 하며 자꾸 이런 식이면 그냥 자기들끼리 새로운 나라 만들어버리겠다고 강하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평민들은? 가제는 개편이었죠. 평소에 자기 땅에서 농사짓고 전쟁 나면 무기 챙겨서 전쟁터 나가는 게 평민들이었는데 전쟁할 때 밭은 누가 대신 경작해주나요? 아무도 안 해주죠. 그러면 그 해 농사 망치고 귀족들한테 돈 빌리고 그 돈 못 갚으면 땅 뺏기고 가족도 뺏기고 심하면 목숨까지 뺏기는 극심한 부조리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평민들은 개혁 아니면 독립이라고 본격적으로 투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것이 성산사건, 평민들의 철수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은 기원전 494년 공화정이 탄생한 지 겨우 15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로마군은 로마 북동쪽 아니오강 근방에서 주변 부족들 교통정리를 좀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로원이 우리들 요구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라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 병사들이 극대노하게 되죠. 열받은 병사들은 귀족 장군을 버리고 근처에 있던 성스러운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호민관이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2명을 뽑고 임시정부를 만들어 호민관들에게 스스로 신성 불가침권을 부여했습니다. 군인이고 시민인 로마에서 군대가 파업을 해버리면 농사도 못 짓고 전쟁도 못하고 그냥 폭망이겠죠. 병사들의 행동력에 지지를 친 귀족들은 결국 평민들만의 민회인 평민회를 설치하고 호민관 관직을 정식으로 만들어 그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자, 1차전 평민들이 승리했지만 2차전이 바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로마에는 성문법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관습법에 따라 재판을 했는데 당시 로마에서는 신관들이 곧 재판관이었거든요. 그래서 판례가 신관들 사이에서만 비밀스럽게 전승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법이라는 게 신들 앞에 맹세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무슨 신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종교와 분리되지는 않았었거든요. 자, 근데 신관들은 귀족들만 될 수 있었어요. 법 만드는 것도 귀족, 보존하는 것도 귀족, 재판하는 것도 귀족인데 호민관이 있으면 뭐합니까? 여전히 평민들이 압도적으로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평민들은 법 어디다 써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놓자고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문법을 만들자고 요구한 것이었죠. 기원전 450년 평민들은 평민 5명, 귀족 5명 뽑아서 법전을 만들자고 요구했습니다. 원로원은 간을 보다가 결국 귀족들만 데리고 시민입법위원회라는 임시위원회를 출범시켰죠. 열받은 시민들 또 전쟁 안 한다고 파업을 하게 됩니다. 빠른 쥐쥐를 친 원로원이 이번에는 평민, 귀족 반반해서 다시 위원회를 구성했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로마 최초의 성문법인 12표법. 법은 종교와 비로소 분리되게 되었고 평민들도 누구나 법을 숙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결하고 명쾌하며 고풍스러운 문체로 작성됐고 신관들에 의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였던 관습법을 보다 명확히 했죠. 재산권을 보장하고 사적 제재를 금지했으며 여성의 지위를 끌어올리는 등 평민과 귀족 사이의 형평성뿐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선진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귀족들과 평민들의 대결은 계속됐고 평민들의 지위는 점차 높아졌습니다.
높아졌습니다. 기원전 342년부터는 집정관 중 한 명을 무조건 평민으로 뽑게끔 됐고, 기원전 313년에는 채무로 인해서 노예가 되는 것이 금지되었죠. 여기저기서 전쟁이 계속되면서 평민들의 수는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귀족들은 점점 줄어드는 와중 평민들이 고위공직에 오를 수 있게 되면서 혈통은 평민이나 실질적으로 귀족인 평민 귀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기원전 300년에는 평민들도 신관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평민의 권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승했지만 평민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결국 원로원을 거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평민들이 기원전 287년에 야니쿨룸 언덕에 모여서 마지막으로 파업해버리는데요. 이에 평민 출신이었던 쿠인투스 호르텐시우스가 독재관으로 임명되어 평민회의 결의가 절대적인 법적 효력을 갖도록 인정하면서 사태가 수습됩니다. 비로소 평민들의 힘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법을 제정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이렇게 밖으로는 전쟁, 안으로는 신분투쟁이라는 산통을 겪으면서 로마는 공화정이라는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더 예리하게 조율해 나가게 된 것이었죠. 로마 공화정, 매우 독특한 정치체제였습니다. 너무 개방적이지도 너무 폐쇄적이지도 않았으며 이집트나 동방의 전제왕권처럼 한 명에게 권력이 쏠리지도 아테네의 민주정처럼 다수의 군중에게 휩쓸리지도 않았죠. 로마 공화정 시스템은 정무관, 민회, 원로원이라는 세 요소의 절묘한 조합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유라시아 서쪽 변방의 로마라는 작은 농업 도시를 세계 제국으로 발돋움하게 한 주춧돌이었죠. 정무관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행정직 관리들로서 민회에서 선출되고 임기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왕이 가지고 있던 인민에 대한 통솔권, 명령권을 로마인들은 임페리움이라고 불렀는데요. 왕이 사라진 후 임페리움은 각각의 분야를 책임지는 정무관들에게 역할별로 분배되었죠. 집정관, 왕을 대신하는 최고 관직으로 군사, 행정, 사법을 포함한 모든 부분의 임페리움을 보유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또다시 왕이 출현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집정관은 한 번에 2명씩 뽑았고 임기는 겨우 1년씩 밖에는 되지 않았죠. 2명의 집정관은 한쪽의 권력 독점이나 폭주를 막기 위해 각각 서로의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정치적 수장인 동시에 전시에는 군단을 지휘했고 원로원을 주재하고 법안을 발의하는 등 왕이나 대통령 같은 직책이었죠. 에트루리아계 왕들이 도입한 권력의 상징 파스케스를 든 12명의 호위병들이 집정관을 보좌했습니다. 법무관, 평시에는 로마 시민과 점령지 주민들을 재판하는 사법 분야를 담당하다가 전시에 집정관들이 싸우러 나가면 그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원래는 1명을 뽑았지만 후에 로마가 급성장하면서 2명으로 늘어났죠. 법무관에게도 파스케스와 호위병들이 딸렸는데요. 집정관의 절반인 6명씩만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조영관, 로마의 도로, 수도, 식량, 각종 스포츠 경기의 개최 등을 관리하는 도시 행정이 이들의 역할이었습니다. 본래는 평민 출신으로 2명을 뽑아 호민관을 보조하는 역할까지 맡겼지만 로마시가 발전하면서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귀족들 중에서 2명을 더 뽑아 총 4명이 됐죠. 재무관, 말 그대로 재무를 맡는 직책으로 국고를 관리하고 조세를 담당했습니다. 기록 자료와 문헌 등을 관리하는 역할도 있었죠. 조영관과는 반대로 원래는 귀족 중에서만 2명을 뽑았으나 후에 평민 2명이 추가되어 총 4명을 뽑았고 4명 중 2명은 전시에 집정관과 동행하여 군수물자와 병사 월급을 담당하는 일종의 보급장교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감찰관, 대략 5년마다 2명을 뽑았지만 임기는 1년 반이었기 때문에 항시 존재하지는 않았고 인구조사와 시민들의 재산 현황 파악, 세금과 병무 등을 담당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알짜배기 업무를 맡은 데다가 원로원 의원들을 지명하고 국가 예산을 들여다볼 수 있는 등 상당한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전직 집정관들만 맡을 수 있는 명예로운 자리였죠. 그리고 호민관, 평민들의 신분투쟁을 통해 만들어진 관직으로 최초에는 2명이었지만 추후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평민회에서 평민들끼리만 선출했으며 모든 재판이나 체포 등에 개입하여 평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집정관이나 원로원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신성 불가침권이 있어 호민관의 신체에 해를 입히거나 방해를 하면 사형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재관이라는 특수한 관직이 있었습니다. 왕을 너무 싫어했지만 가끔은 국가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전권을 위임받은 한 명의 통치자가 필요할 때도 있다는 걸 로마인들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기 중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1인 최고 통치자인 독재관을 로마의 위기 상황에서만 일시적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했죠. 독재관의 임기는 집정관보다 짧은 6개월이었지만 위기 상황이 해결되면 바로 내려오는 게 국룰이었고 반대로 위기가 계속되면 연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화정이 수립되기 직전 에트루리아 왕들의 지배 아래 로마는 원시 시족 사회에서 진정한 도시국가로 변모했습니다. 새로운 지역을 점령한다. 점령지의 주민들을 흡수한다. 인구와 영토가 늘어난다. 더 많은 군인이 필요하다. 새로 유입된 주민들을 군인으로 만든다. 이와 같은 사이클로 인구의 수급이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통적인 시족과 부족 개념은 점점 희박해지고 군인이 곧 시민이라는 개념이 확고하게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었죠. 로마 시민은 곧 로마 군인이었으며 주머니 사정에 따라 자기가 쓸 무기나 갑옷을 직접 사서 마련해야 했습니다. 금수저들은 말을 마련해 기병이 되는 등 더 강력하게 무장할 수 있었고 반대로 흑수저들은 군인이 될 수조차 없었죠. 따라서 인구조사 때 시민들의 재산을 평가해서 무장의 수준까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시민들을 각각의 백인대, 즉 켄투리아라고 하는 기초적인 부대 단위로 편성했죠. 병농 일치 사회였기에 군제가 재편되면서 민회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존의 시족 단위 민회였던 쿠리아 민회는 그냥 전통 행사 정도로 쇠퇴했고 백인대를 기준으로 하는 켄투리아 회의가 로마 민회의 대표격이 된 것이죠. 켄투리아 민회는 재산에 따라 분류된 200여 개의 켄투리아들로 구성되었는데요. 각각의 켄투리아 안에서 다수결로 의견을 정한 다음 각 켄투리아 단위별로 표를 다시 집계하는 지금의 미국 선거인단 제도와 비슷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켄투리아 민회는 집정관을 포함한 여러 정무관들을 선출하는 기능을 했고 그러한 정무관들, 특히 집정관은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개전선언, 휴전선언 등을 할 때 또는 외국과 조약을 맺을 때 켄투리아 회의를 소집하여 투표를 거쳤습니다. 또한 살인과 같은 중범죄들에 대한 재판도 켄투리아 회의에서 진행되었죠. 공화정 이후에도 새로운 민회들이 생겼는데요. 신분 투쟁 과정에서 호민관을 선출하는 평민들만의 민회인 평민회가 설치되었고 이후 평민회 결의를 통한 법안 의결권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사 조직대로 헤쳐 모여 해야 하는 켄투리아 민회보다 간결한 트리부스 민회도 비슷한 시기에 생겼습니다. 평민과 귀족 모두가 참여하며 거주지를 기반으로 35개의 선거구로 나뉘어 투표를 하는 모든 시민들의 민회였죠. 로마 하면 생각나는 원로원, 오만한 에트루리아인 왕을 몰아내면서 공화정이 시작됐지만 왕의 자문기관이었던 원로원은 공화정 시대에도 건재했습니다. 아니 떡상했습니다. 왕정을 타도한 것이 귀족 세력이었던 만큼 그러한 귀족들 중에서도 핵심 엘리트들만 모아놓은 원로원은 왕정시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위와 존엄성을 지닌 세력으로 거듭났죠. 매년 새로 선출되는 2명의 집정관이 비록 왕에 준하는 권한과 권위를 갖고 있었다지만 집정관의 임기는 겨우 1년, 원로원 의원은 종신직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해먹는 원로원 의원 수백 명과 1년이면 토가를 벗어야 하는 젊은 집정관 2명. 원로원은 표면적으로 여전히 국정에 대한 권한이 없는 그저 권위 있는 조언자 포지션일 뿐이었습니다만 그 권위라는 게 보통 권위가 아닌지라 실질적으로 원로원의 권고는 웬만해선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나 다름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집정관 경력을 마치고 나서 결국 원로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로마 귀족 엘리트 코스의 국룰이 되면서 사실상 현직 집정관은 예비 원로원 의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자기도 나이 더 먹으면 곧 원로원 들어갈 건데 1년 임기 동안 괜히 미움 살 필요는 없었죠. 그리고 집정관의 인기나 명예는 결국 전쟁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었는데 로마는 거의 항상 전쟁을 했기 때문에 군사령관으로서 공을 세우는 게 훨씬 이득이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의 회의기구인 민회도 원로원에 대항하기에는 구심력이나 정통성이 약했습니다. 로물루스 때부터 내려온 유서 깊은 쿠리아 민회는 이미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한 지 오래였고 공화정 초기 가장 영향력 있었던 켄투리아 민회나 후에 만들어지는 평민회, 트리부스 민회마저도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돼 그 권위가 원로원에 미치지는 못했죠. 특히나 켄투리아 민회나 트리부스 민회는 간접선거의 특성상 귀족들에게 유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원로원 편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로원은 법률상으론 아무 권한이 없는 자문기구이면서도 실제로는 로마의 군사, 사법, 재정 등을 틀어쥐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실세였습니다. 그리고 상술했듯 이러한 신분과 계층의 변화 그리고 공화정의 고도화는 계속되는 전쟁과 정쟁 속에서 좌충우돌 이루어졌죠. 지중해 세계에서 로마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더 넓은 세상, 더 큰 위협들이 로마를 단단하게 담금질해 주었던 것입니다.